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아직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는 이철규, 장제원 삼부토건 이런 뉴스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한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다 알아서 입건해. 권력이란 게 그런 거야 라고 흐흐거렸지요. 윤석열 파면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검찰과 경찰의 태도 변화가 보기에 참 우습지만은 분명한 것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터져 나올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이 아주 자신있게 준비한 제품입니다. 한우 1등급 불고기 마장동의 태우한우 40년간 판매해온 곳에서 자신있게 내놓는 건데요. 여러분 이번 좋은 기회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아주 좋고요.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용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신유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됩니다. 얍!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아하, 백운TV 100만 가자. 얍, 얍, 얍. 예. 자, 오늘까지 발표 안 한 걸 보면 신유진 변호사님 아마 다음 주에 될 것 같죠? 네, 다음 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한 3월 7일 금요일에 선고가 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평의로 결론을 도출될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월 7일 금요일에도 평의 일정이 잡힌 걸 보면은 다음 주 중에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결론은 8대 0으로 네,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3월 8일은 토요일입니다. 아, 3월 며칠? 3월 한 11일. 11일, 네. 화요일.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계속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평일 날 하면은 이 반대하는 시위나 이런 게 좀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14일 날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금요일 날 하는가. 그렇게도. 두 번에 노무현 박근혜 예. 두 전 대통령 때 금요일에 나왔다. 그리고 평결이 발표되기 사흘 전에 날짜가 예고가 됐다. 이건데요. 저는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 날짜 관련해서 4월 12일에 재보궐선거가 잡혀 있잖아요. 물론 몇 개 안 되지만. 그런데 이번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3월 13일 이전에 나오면 3월 12일 이전에. 3월 12일 이전입니까? 3월 10일 이전에 나오면 그 4월 12일 재보궐선거를 5월 대선에 같이 치를 수 있어서 360억 원 네네.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뉴스에 귀가 번쩍 뜨이던데요. 큰 일을 할 때는 작은 일을 뭐 그냥 넘겨도 된다 이런다지만 사실 360억 원, 370억 원은 간단한 돈이 아닌데 기왕이면 행정의 효율 제고 차원에서 그것도 괜찮은 감안 예.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샘물님께서는 3월 11일 탄핵되기를 빌어봅니다. 제 생일입니다. 그러셨고요. 정어리24님. 아이디가 정어리24시군요. 감사합니다. 여기 대구는, 대구 분이시군요. 5대3 기각 분위기입니다. 대구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구 분들을,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은 대선이고, 지지하는 것과 이 잘못된 것을 확실히 저기하는 건 다르죠.
여러 그래서 번 진짜 민주당 지지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예. 정말 이렇게 뭐 식당에 가도 전부 뭐 TV조선 이런 걸 틀어놓고 뭐 어디를 가도 그런 뉴스를 막 쏟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생활하는데도 힘들다 그런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예, 대구에 잠깐만요. 아이고 차 있으신 분들은 네, 아유 우리 백운기 TV 틀려다가 네. 그 대구에 지역위원장 중에 한 분이 이름이 박정희예요. 네. 민주당 지역위원장. 박정희 지역위원장 현수막 엄청 재밌어요. 내란 비호 윤석열 앞잡이 노릇 국민의힘 대구의 망신이다. 네. 근데 그 명의가 박정희 위원장이더라고요. 그 대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홍준표 시장이 네. 박정희 동상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박정희 그렇죠. 동상 보셨어요? 봤습니다. 홍준표랑 똑같이 생겨 봤죠? 여기가 너무 똑같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서 본인의 동상을 대구에 세워놓고 예. 또 자신은 이제 서울로 이사 올 생각에 그래놓고는 가슴. 또 대구시민 책임 내놓고는 뭐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네. 대선 준비는 제일 먼저 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맞아요. 좀 명태균에서 폭로도 엄청 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37 망통 38 광땡을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3하고 7 합쳐지면 이제 옛날에 화투에서 망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윤경호 선생님과 저희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망하는 날 그래서 망통 38 우리 민족과 국가의 광명은 날 광땡 했는데 제가 임세현 소장님하고 둘이 내기를 했거든요. 네. 3월 7일 안에 탄핵된다. 임세현 소장 3월 14일 탄핵된다. 그래서 100만 원 내겠는데 제가 100만 원 지금 그 날짜도 이렇습니다. 중요하지만 이제 8명의 헌재 재판관이 과연 어떤 의견을 낼 거냐, 어떤 결정에 설 거냐 이거에 관련해서 박근혜 탄핵 결정 때, 파면 결정 때 지금 가장 꼴통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검사 출신 안창호 헌재 재판관이 그렇죠. 끝내놓고 한 얘기가 지금 여러 차례 인용이 됐잖아요. 헌재 재판관은 진보냐 보수냐의 입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그 한마디가 그렇게 보수 옹의를 위해서 꼴통 같은 지금 짓을 하고 있는 안창호라는 그 재판관 출신조차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저는 그보다도 조금만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탄핵 반대를 하는 분들 또 이제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 또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 계시다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하는 것은 자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잘못된 것, 그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보수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뭐 계몽령이니 뭐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믿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더 부끄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그리고 이렇게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동안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죄악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날 시점이 되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계엄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더 부끄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잘못했으면 사랑하는 것과 잘못에 따른 벌을 받게 하는 것은 다르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내가 잘못 키웠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도 대리기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보수래요. 네, 정말 보수의 최소한의 3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수여도 합리적인 보수들은 일단 5.18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 폭동을 일으켰다, 내려니까 절대 믿지 않는다. 네.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부정선거는 이건 음모론이다. 네. 말도 안 된다. 선관위 직원들이 대부분 보수가 훨씬 더 많을 텐데. 네.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그동안 역대 선거에서 대부분 보수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네.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 세 가지가 합리적 보수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리기사님. 근데 요즘에 좀 손님들이 타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헌법재판관 4명이 중국인이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봤대요. 자기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기사님 따지면 뭐라 하니까 교회에서 들었다고 한대요. 그걸 이제 아예 헌법재판관이 좌파다도 넘어서서 헌법재판관 4명이 중국인이어서 4대4로 탄핵이 기각된대요. 왜냐하면 한국인 헌법재판관들은 기각을 하는 이런 가짜는 그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구 경북 선생님들께 아니 당연히 윤석열 지지한 마음에서 여전히 지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아쉬울 수도 있지만 명백한 위헌 불법 계엄 그리고 그 여파로 서부지구 폭동까지 일어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힘도 보수로 거듭나죠. 지금 완전히 정광훈 정당 대형교회 일부 사이비 기독교 세력 앞잡이 돼 버렸잖아요. 국민의힘 이러다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예.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지금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말도 안 되는 500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번 그 기회가 되면 옛날 자료 화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모였어요. 박근혜 탄핵 때. 파면되고 나면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너무 막 놀래고 그러실 필요 없고요. 강효숙님, 광화문 여의도에 모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의 3분의 1은 TV조선을 틀어달라고 합니다. 찍소리 않고 고객의 니즈에 답해야 하는데 저는 굳건히 MBC 틀다가 손님 많이 놓쳤네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분도 대구인가요? 이분은 이제 그 광화문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 광화문 예, 쪽에. 광화문 쪽에서. 예. 전영택님, 반갑습니다. 매일 보고 있지만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항상 앵커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세상 겁도 나지만 정의는 항상 이긴다는 진리.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예,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그 정의는 이깁니다. 정의가 이기는 것이 역사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하나하나 터져 나옵니다. 이철규 터져 나오고 곧바로 장제원 터져 나왔죠. 이철규 장제원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지금 핵심 실세 중에 핵심 실세입니다. 다른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리만 그렇지 권력 1도 없어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 쭉 봤지만 누가 이 나라 움직였습니까? 한덕수가 힘을 썼습니까? 최상목이 힘을 썼습니까? 조태용이 힘을 썼습니까? 국정원장 옛날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정보부장이 이번에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못 믿어오면 차장한테 전화합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다 있고 그런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컨트롤합니까? 그 차관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지시를 누가 내립니까? 맨 위에 지시 내린 게 김건희, 그 다음이 윤석열, 그 다음에 김태효. 이런 자들이 권력 핵심이고, 그리고 저는 권성동도 이거 핵심 실세라고 안 봅니다. 이것도 핫바지예요. 이철규, 장제원, 윤한홍, 정점식 이런 실세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힘을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드러납니까? 장제원 같은 경우는요,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게 왜 지금 드러났겠습니까? 장제원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누가 겁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설사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무서워서 어떻게 수사합니까? 근데 이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삼부토건 보십시오. 삼부토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그걸 밝힌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금융감독원장에 검사가 간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터져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부터 짚어봅시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의 이제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뭐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3부의 의미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멋쟁이병 5명이 들어간 카카오톡인데 이정호 씨가 체크할게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하니까 아마 송호중 씨 같아요. 네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전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체크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5월 14일이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5월 15일 삼부토건 이제 주식 거래를 보면 처음 종가 기준으로 1,013원이고 거래량이 100만 주였는데 5월 16일 날 화요일 날 바로 김건희 여사가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을 접견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방한 중인 우크라이나 1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주겠다라고 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1억 5천만 달러를 주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거래량이 급격히 뛰기 시작하면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5월 21일 날은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에 삼부토건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각종 MOU를 체결합니다.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재를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5,000원, 아까 말한 5월 17일보다 1,000원대에서 5배 상승한 가격으로 종가를 마칩니다. 자, 2달 만에 5배로 뛰어오르게 된 겁니다. 지금 김승원 의원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었는데, 윤경호 소장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봐야죠? 그럴 징후가 아주 농후하죠. 그러니까 지금 2달간에 5배 정도의 주가가 뛰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저기서 거론이 되는 송모, 송호중, 그 다음에 이종호, 이모,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던 계좌에서 이익이 실현이 됐다. 그걸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했잖아요. 100억 원대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저건 특정한 세력이 분명히 개입을 한 거다. 그런데 거기에 젤렌스키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한국에 왔을 때 김건희가 만나고 또 지금 김승원 의원의 얘기에 들어있지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MOU 체결 등등등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실제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이 삼부토건을 데리고 폴란드까지 가고 이게 다 정황 증거가 지금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걸 뭉개고 있었느냐?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라는 그 세 글자가 이건 뭐 언터처블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금감원도 눈치 봐, 뭐 경찰도 눈치 봐, 뭐 검찰은 당연히 이건 뭐 뭉개는데 앞장섰을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앵커께서 딱 한 말씀 하신 거 뚝이 터졌죠. 근데 사실 이 삼부토건에 대한 뭐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이 터진 게 정말 공교롭게도 김규현 변호사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하던 이종호와의 멋쟁이 해벽 카톡방을 공개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내일 3부 체크하고, 야, 여기서 시작된 건데. 그 문자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내일 3부 체크하고,
여기서 3부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예. 과연 골프 3부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야 이것에 대해서는 골프 3부에 대한 의문이 아니고 아니죠. 그놈들이 의문이- 그걸 막 우긴 거죠. 인원 그렇죠. 요원처럼.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걸 국회에서 밝혀주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골프 3부가 있습니까? 임성근 없습니다. 이게 유상범이죠. 네, 유상범이죠. 그 유상범인지 유삼부인지 그 녹취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유상범이 유산부가 됐죠. 네, 유산부. 예. 한번 준비됐으면 들어봐 주세요.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장이잖아요. 자, 경청해 주세요. 골프장에 3부가 있어요. 경청해 1부, 주세요. 2부, 3부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자, 여기서 3부 토건의 얘기가 왜 연결이 됩니까? 골프를 안 쳐보셔서 모르시는데 자, 임성은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그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3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임성근 증인, 네, 그 해병대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부 없습니다. 4부도 없죠. 네, 그럼 3부 체크는 뭘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3부는 없다 이거죠? 네, 3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3부는 없다는 것은 오늘 밝혀졌군요. 아이고 참 아니 그러니까 유상범은 짜고 치려면 미리 뭐 말이라도 맞추든지 알아보기라도 하든지 임성근도 참 그러네. 유상범이 같이 봐주려고 한 건데 3부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없는 3부 있다고 그러고 나중에 벌을 좀 본인이 받든지 한번 얼마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보통 알아보겠습니다 할 텐데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주장하니까 뒤에 약간 군인도 웃고 네. 막 웃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면서 본인도 이건 빨리 없다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괜히 10대 맞을 거 100대 맞겠다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표정이. 저 상황에서는 그래도 임성근이는 부끄러움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안 거고 유상범이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조차도 뭔지 모르는 작자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유상범이가 아주 윤석열의 최측근인데 작정하고 3부 토건이 아니란 걸 상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부인이고 강한 공작이다 보니까 진짜 3부 토건이 맞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기현 예. 변호사는 당초부터 이게 3부 토건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예, 예. 왜냐면 그 전에도 3부 토건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치, 사실 이 사람들이. 3부 토건을 띄우기 위한 작업은 2022년도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테마주다 아니다 뭐 기사가 잘못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기현 변호사는 그 전부터 계속 3부 토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또 3부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3부 토건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5월 14일에 이 카톡이 있었다. 그렇다면 김기현 변호사 본인은 과연 3부 토건 주식을 샀었느냐.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지 않았다. 샀으면은 맨날 예. 생활비 없다고 끙끙대더니 샀으면은 자기가 저는 또 정황이 더 확실한 게 네. 아까 저기 바깥에서는 윤한홍, 이철규, 장재원이 핵심 찐윤이었잖아요. 권성동 김건희 씨한테 뭐 충고하나 했다 밀렸고 완전히 밀리고 내각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추경호하고 원희룡이거든요. 네. 양평 고속도로도 연루됐던 자들인데 딱 여기서도 나오는 사람이 딱 거기입니다. 김건희, 추경호, 원희룡. 가장 이너서클이고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한테 맹종했던 자들. 그러니까 이건 3부 이하에 딱 떨어지는 그리고 위에는 다 숫자를 1, 2, 3으로 썼잖아요. 네. 보통 이제 급하면 우리가 숫자를 한글로 쓰기도 하지만 위에는 다 아무리 급한데도 다 숫자를 1, 2, 3으로 다 썼는데 3부만 한글 3으로 쓰는 것도 이 사람들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가 3부 토건을 샀으면 또 이야기가 재밌어졌을 텐데 풍성하게.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충분히 3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기현 변호사가 제가 그걸 샀으면 떳떳하게 나올 수가 없었다. 주가 네. 조작범들인지 모르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범들인 걸 이미 알려져 가지고 근데 3부 토건이라는 게 단순히 주가 조작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기업 뭐 상장 종목 이게 아니고 조남욱이라는 회장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가 그 전에 줄리라는 이름으로 막 입방아에 올랐을 때 그 일했다는 뭐 얘기되는 곳이 과거에 지금은 흘리고 사라지고
다른 호텔이 지어졌습니다만 르네상스 호텔에 있는 어느 술집 이런 연결고리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이라는 단순히 자기들이 한번 해먹기 좋은 대상의 종목이 아니라 이건 그래서 저는 이 삼부토건 관련된 주가 조작 이 조사에는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종호, 송호종 등등의 주가 조작 세력 말고 대주주도 분명히 차익 실현한 게 있는지 또는 대주주가 거기에 얼마나 연루가 됐는지 이것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자들은요, 꼭 뭐 이렇게 고약한 게 생기면 막 머리를 굴리나 봐요. 이건 뭐라고 핑계를 댈까? 지금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것만 해도 바이든 날리면 인원 요원, 이 3부 참 덥샵 브라운 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네요. 날리면 요원 3부 흐흐흐. 그러니까 유상범도 검사 출신이죠. 예. 윤석열이랑 같이 BBK 무죄로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 참 그 법을 배워가지고 이런 데만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요, 이제 삼부토건 이복현까지 나서서 이건 중대한 사건이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이복현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검사 출신을 갖다가 금감원장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뭐 이건 도망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주범 저는 김건희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 고리를 딱 보면 김건희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이제 상습범이고 재벌은 못 준다는 거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김건희는 이거 할 때는 설사 이건 뭐 나중에 드러나도 내가 대통령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먹는 거죠. 얼마를 벌었는지 이거 밝혀야죠. 이번에 휴대폰 반납 안 오고 제대로 조사해야죠. 거기에 저는 또 한 가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왕거래 시추. 이것도 물론 그때 당시 뭐 명품백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여론 전환하려고 했겠지만 저는 김건희가 이것도 어떻게 한몫해 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정말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김건희 씨가 연결이 됐다면 이거는 다 어떤 국가의 사업을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힘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걸 띄워놓고 삼부토건에서의 연결고리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종호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가 누구냐면은 이 삼부토건 아들인 조성옥 이 아들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예. 동부구치소로 이감이 되려고 하는데 본인은 서울구치소에 더 있고 싶어 한다. 이런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 좀 알아봐달라. 이런 로비까지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삼부토건 회장 아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용시설 뭐에 대한 이런 민원까지 넣을 정도면은 뭐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개인의.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삼부토건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은 여기에 이어지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여기서 다이렉트로 사실은 VIP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여기서의 VIP는 김건희 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민원까지 모두 챙겨줄 사람 그 VIP는 바로 김건희 씨를 향해 있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삼부토건의 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검찰이 이복현 원장이 하필 지금 시점을 골라서 이거를 뉴스화하고 기사화하고 지금 와서 발표를 하는 거는 그 이유가 김건희 씨가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영향력을 한동훈을 공격하는 걸 멈춰라. 이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지금 뭐 계엄이 되고 뭘 해도 내가 조선일보 폐가에 목숨 걸었어 라고 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폐가에 목숨 걸었어 라는 거와 발맞춰서 그분들도 다 동조하고 있었고요. 거기 극우 유튜버들도.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도 그만하고 내려오고 이제 물려줄 어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의 손을 좀 들어주는 모습을 모양새 이런 거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안진걸 소장님 예.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해 보여도 이거 수사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번 건은 도이치모터스도 훨씬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복현이 직접 나서서 무려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그래서 중요 사건으로 보고 분석 중이라고 지금 이렇게 스스로 밝혔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복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비호했던 자이거든요. 근데 찐윤이지만 이복현은 친한동훈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윤석열 약간 멀어진 걸로 분류가 됩니다. 비상계엄도 비판해가지고요. 이것은 충분히 일단 권력 힘이 빠져가지고 본인이 계속 비호다 본인까지 이렇게 되면 직무유기라든지 사건 은폐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선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이렇게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우리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까불지 말아라라는 친한계의 몸부림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분명해서 이복현이 뭐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100억대 이상한 시세차익이 있었다, 이상한 중요 사건 시세차익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금감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걸 밝힌 자체가 이것을 주가 조작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도이치모터스는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2달 만에 그냥 5배로 뛰어가지고 그냥 그래프 확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시에도 이건 주가 조작 아닙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할 정도로 확실한 뭔가가 이제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뭐 조그만 소액 투자자들은 볼 거 없이 큰 손들만 딱 보면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거는 자본시장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데 가장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삼부토건은 결국 2024년에 여러 가지 뭐 회계 부실 뭐 이런 이유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뭔가 더 뭐 이게 종이 조각처럼 돼서 손실을 더 입게 된다 이런 걱정할 필요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키 플레이어들, 그 당시에 이 정보를 가지고 해먹는데 관여했던 그 세력들만 정확하게 짚어내면 가능한 거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대주주의 연루 여부도 반드시 규명을 해서 그러면 아마 분명히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버젓이 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대주주의 명단을 체크한다고 김건희 여사 이름이 바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좀 않고. 김건희가 대주주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주주와의 연루. 차명 계정. 연루로 확인해 보다 보면은 타고 가다 보면은 이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김기현 변호사도 거기 분명히 나올 것이다. 왜냐면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서야 이 삼보 내일 체크하고 때 이 밝혀진 무엇보다 뭐 임성근을 로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종호가 오히려 박정훈 대령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이 김규현 믿지 말아라. 김규현은 다 말하는 게 다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해를 하면서 김규현 변호사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게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쭉 보면은요, 윤석열은 몰라도 뭐 윤석열은 이제 김건희니까 어차피 이자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늘려볼까. 오로지 그것만 들여다본 것 같아요. 돈, 성공, 출세. 이렇게 가면서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일을 하면은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는 아마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던 것 기억나시죠? 권력이라는 게 그래. 뭐 다 알아서 기어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라는 게 무섭거든.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은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저렇게 천박한 여자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 제가 그때 부끄럽다고 소리쳤던 것들을 많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로즈마리님, 이채 양명주 배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채 양명 수고3 고래 3부 고래하고 3부. 예. 아이고 참. 이채 양명주 고3 대한고려 3부까지. 네. 근데 지금 들어도 섬찟하네요. 내가 정권 잡으면, 네. 우리 남편이 집권하면, 네. 우리가 집권하면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 본인이 내가. 또 하나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인터뷰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대통령 후보니까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해. 그 오빠의 국정 개입과 본인이 대통령을 행세하는 것이 또 녹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정필성님, 앵커님 우리도 3부 만들어요. 잘하면 100억이 아니라 100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1부, 2부 하는데 3부 하자고 그러시는데 3부 있습니까? 3부를 혹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걸 잘 몰라요. 예. 진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치러 가면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걸 티오프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순서대로 나가야 되니까 골프장은 한정돼 있고 사람을 많이 받기 위해서 1부 시작 시간, 2부 시작 시간 이렇게 나누고, 이제 여름철 같은 때 해가 좀 길면 3부까지 만들어서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볼을 그냥 18호를 풀러 가동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3부 하는데 유상범은 골프를 좀 친 모양이죠. 그런데 아까 쾌도남마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하시네요. 모든 군부대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등화 관제 때문입니다. 공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골프장은 아예 3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군부대 골프장은 골프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체력 단련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의 어떤 체력 단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래서 군부대 골프장은 카트도 없습니다. 걸어 다니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공군부대에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비상사태에 곧바로 출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 대기 개념으로 혹시라도 비행을 하지 않을 때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군부대 옆에서 체력 단련하다가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아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 민간인 골프장 3부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아까 저도 듣다가 다시 보면서 참 저자는 기본이 안 된 자구나. 혹시 이 3부가 그 3부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런데 아예 단정을 해요. 이 골프장, 이거 3부는 골프장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남들은 당신들 잘 모르나 본데. 잘 모르나 본데. 지가 고험사하면서 겁내 골프주 다닌 것도 자백한 거죠. 그렇죠. 팬 업자들하고 골프 쳤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시 들어봐도 김건희 너무 천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저런 천박함을 확인해놓고도 1639만 명이 거기에 속았다는 게 저는 두고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속았다기보다는 그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결합돼서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자들이다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지, 전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다 알면서도 지금의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속으신 분들도 있겠죠. 예. 속으신 분들도.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더 나쁜 거죠. 그렇죠. 아이, 그렇기 나쁜 때문에 거죠. 지금도 눈을 감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내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익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것들이지, 단순히 그렇게 그냥 마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뽑았다,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비워서
네. 덜 미운 누구를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미워 그런 안 미워 사람도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근데 그 무엇보다 그 기저에 깔린 거는 나의 이익이 저들의 이익과 부합이 된다. 내 사업이 그리고 내가 해먹을 돈이 저들의 이익과 부합이 된다. 그 부합의 관점이 자신의 지향점을 만들어낸 거고 그 지향점이 절대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것인데 특히나 이재명은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이것과 완전 배척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뭐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개편을 추진하고 뭐 상속세에 대해서도 좀 공제 범위를 완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그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또 하는 사람 생각나는 게 원희룡입니다. 그렇죠. 정말 나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은 그래도 참 한때 촉망받는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대선 후보로도 나왔고 제주지사도 했고 또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좋아가지고 학력고사도 수사가고 서울법대도 수사가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장관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러 가는데 만약에 김건희가 산부 데리고 가라고 하면 정말 그것은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이거 민간인을 이렇게 특정 기업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손해볼 수 있으니까 내가 따로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든지 그걸 노골적으로 산부를 데리고 가? 그거 왜 그렇게 됐느냐. 나쁜 짓을요 처음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워진 몸 이런 자포자기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엮여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측면도 있고 지금 양평고속도로 그렇죠. 의혹도 지금 드러나겠지만 원희룡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그걸 일단 막았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딱 그렇게 꼬이니까 계속 코가 끼어가지고 이것도 하라면 하고 개가 돼버린 거예요. 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평고속도로는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밝혀졌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원희룡이 정말 개소리를 했죠. 갑자기 서울 양평고속도로 해명하니까 이해찬과 이재명이 만든 공작에 이재명 나오라 그래 하고 국회 소리를 지르니까 기자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가 제가 여러 번 답사했지만 선상가 조상묘가 아닌데 원희룡이 큰 소리 칩니다. 선상가 조상묘인데 누가 그리 도로를 트냐고. 가보지도 않고 그냥 김건희가 써준 대로 다 읽었던 것이죠. 제일 먼저 아마 저는 윤석열 파면되면 다음에 터져 나올 게 자 이제 이철규 나왔고 장재원 나왔고 3부 나왔잖아요. 다음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쪽에서도 분명히 뭐가 터져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치학 명주가 다 이제 나오죠. 예. 보십시오. 헛되고 삿된 것들은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가 또 하나 떴더라고요. 박정훈 대령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했습니까? 근데 무죄를 딱 받았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인사근무차장에 임명이 됐네요. 예. 1년 6개월 만에 보직을 받은 겁니다.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이게 적합한 보직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벽만 보고 앉아있는 세월을 끝내게 된 거죠. 참 고생 많았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한 그리고 외롭게 싸운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해병대 내에서 주변의 동료 또는 선후배들이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요. 여전히 해병대 내에서는 박정훈 대령을 비주류로 취급을 하는 듯한 그런 기류를 슬쩍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비겁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도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이 무너질 것 같은 거에 맞춰서 뚝이 터지듯이 저는 바뀔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박정훈 대령의 그 외로운 싸움이 그런 것만이라도 동료들만이라도 좀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주는 그게 왜 안 될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세상이 이제
밝아지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것들이 거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권력기관은 좀 빠른데 언론 관련된 부분들이 더 늦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인데 어제 국회에서 이진숙 나와서 하는 것 보고 참 분노하고 화나고 막 속상한 국민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진숙은 도대체 어떤 괴물일까? 난 저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제 국회에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분명히 제가 언론계 선배로서 12.3 내란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저걸 뚫린 입이라고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기계적인 균형 내지는 전형적인 양비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요 가치 판단을 쏙 빼놓고 있을 때고 지금 저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니까 얻구 문구 이것만 가지고 내란이냐 아니냐 비상계엄 그 자체는 객관적인 지칭이니까 가능하지만 내란죄라는 거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이런 얘기의 연장선에서 아마 헌법기관임을 자임해야 되는 헌법기관의 신분인 서천호라는 국회의원이 대중집회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립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천호라는 자가 어떤 경력을 가졌는가 제가 잠시 잊어버렸었거든요. 찾아보니까 경찰 경찰 출신이고 국정원 2차장도 하고 2차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제 그 당시 일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죠. 그 서천호라는 자는 헌법기관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분명해요. 본인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걸 분명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망언을 하는데 이진숙의 지금 저 얘기도 저는 그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내란죄라는 거, 또는 반역죄라는 거, 우리는 반역죄라는 규정이 없죠. 그런 게 어떤 의미인가. 나중에 정동영 의원이 잘 그래도 설명해 주시대요.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을 무너뜨리려고 한 그게 내란이다. 그 한마디에 저는 이진숙이 저런 얘기를 다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 기소했으니까 여기는 내란 수계, 검찰 기소기 내란 수계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범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완전히 다르죠. 온 국민이 일명 온 국민이 살인자가 살인을 자행한 걸 TV로 봤어. CCTV로 봤어. 그럼 그건 우리가 대법 확정 판결에도 살인범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누구랑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에 있고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죄 추정 원칙이 맞지만 온 국민이 살인한 걸 봤는데 살인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한 말씀만 추가를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기소를 했는지 법원에서 제발 특정을 해달라. 어떤 발언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냐?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로 발언을 한 것인지 특정을 해달라 할 정도로 검찰의 해석에 의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을 지금 2심 법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라.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1심에서 너네가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 1심 판결이 이미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건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무슨 이진숙이 내란범은 안 되니 그 내란죄 떠나서 내란범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범 그런데 왜 2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도가 안 나오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외모 가지고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근데 생각을 서로 같이들 하니까 강효숙님, 이진숙 동화에나 나오는 마귀 할멈 그 이상도 겨우 이하도 아닙니다. 그 떠오르죠 그렇게. 크산티아님, 인생에서 저런 여자 안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요. 근데요, 이진숙의 저런 그 헛소리, 개소리, 잡소리를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어찌됐든 탄핵했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침을 주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얼마나 막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송국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심사를 합니다. 재심사하는데 지금 이진숙은 돌아와서도 헌법재판소가 우리 2명 한 것도 괜찮다고 얘기해줬어. 이렇게 우기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데도. 그런데 이진숙하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마음 맞춰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JTBC 없애버리자.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상계엄이라고 불러야지 내란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이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진숙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진숙은 그냥 가련한 거죠. 어쩌다가 저런 인생이 됐을까 가련한 거죠. 아까 정동영 의원 얘기하셨는데 정동영 의원이 이진숙 MBC 선배지요. 보면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나 당신을 아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어제는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이진숙 위원장, 예. 그 자주 영어를 쓰시던데 내란죄를 영어는 뭐죠? 내란죄가? Insurrection, treason입니다. 리벨리언이라고도 하죠. rebellion도 할 수 그거를 있습니다. 한국말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방금 물어보셨으니까 예, 반란, 내란 그런 뜻이죠. 그렇죠. 반란 내란이죠. 예. 내란은 북한문란입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여기가 어디죠? 국회 국회죠. 과방위. 예. 그렇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온 것은 개인 의사로 나온 게 아니라 헌법이 설치한 기관인 국회가 불러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내란죄로 쓰지 말라 한 것은 이진숙 논리는 그런 거죠. 아직 윤석열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지 않았으니까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아직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계속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처벌을 받는다.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요. 현행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누구를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살인범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일단 모든 증거를 다 조합하고 증언을 확보하고 본인의 진술을 받고 자백을 받아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살인죄로 복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까지 이 사람을 우리는 살인범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진숙 논리 아닙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모든 국민이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일어날 때까지는 말을 못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절대로 방송이나 언론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발언입니다. 저는 진짜 정동영 의원이 굉장히 빌드업을 잘한 것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이 방통위원 이진숙이 아마 입을 닫고 아마 딴짓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처음에 영어로부터 처음에 사근사근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죄가 맞지라고 하니까 이진숙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내란이라는 게 맞다. 내란이라는 것은 바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저런 게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행위 그렇죠. 아닙니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보도 지침, 이게 또 하나의 보도 지침 그런 거죠. 아니냐라는 말씀하신 거, 저는 그게 이진숙의 저 발언에 담겨 있는 속뜻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제 영풍문고라는 큰 서점에 좀 시간이 나서 갔는데요. 그 주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끄는 초입에 있는 이 판매대에 조그만 헌법 책자, 소책자. 소책자. 요즘에 아주 그게 많이 나간다. 2,900원이더라고요. 그걸 포켓으로 싸놓고 팔고 있는데 헌법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한눈에 읽어보는 헌법을 해서 헌법 해설서가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진숙이 아무리 저런 거를 강변을 하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이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국민은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헌법이라는 걸 한 번만 읽어보면 87년 체제에 지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거 고쳐야 할 대목이 많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 어떻게 해서 유지되는가가 바로 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게 담겨져 있다. 그런데 그 헌법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려고 한 행위, 작태들이 그게 내란이 아니고 뭐냐. 이걸 국민 스스로는 다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진숙은 저렇게 얘기를 하면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제가 모욕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진숙의 저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정말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이진숙은 죄라는 말을 쓰든 말든 내란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내란이라는 두 글자 자체를 못 쓰게 하면서 12.3 비상계엄, 12.3 계엄으로 불러라.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 기다 이런 논쟁도 아닙니다. 내란이라는 말 자체를 방송에서 쓰지 마라. 이런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어떻게 내란인데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언론이 정치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다 써도 한마디 지적도 안 하더니 찐윤 검찰 수뇌부가 자기들이 아무래도 이건 구속도 연장해야 되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어서 내란 수교로 기소했는데 그 말은 못 쓰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린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온 국민이 안 봤으면 본인이 또 부인하고 온 국민이 안 봤으면 자기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했을 수도 있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헷갈리시고 있지만 지가 했다고 그러잖아. 선관위도 군대를 보냈고 지가 국회도 군대 보냈다고 다 인정도 하고 온 국민이 봤는데 무슨 이진숙 씨는 이제 마지막까지 윤석열을 비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가련합니다. 가련해. 손정숙님, 살아온 궤적이 얼굴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진숙, 임종득, 김용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닮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참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대로 살았나 거울을 많이 보면서. 근데 한결같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다 얼굴이 그런지. 링컨 대통령의 어로겐가 그런 게 있죠. 남자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게 이제 반영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그 큰바위 얼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호돈의 소설 책에서 봤잖아요. 매일 그걸 보면서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들은 도대체 뭐를 보고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지도 참 궁금해요. 불과 2년 반 만에. 불과 2년 반 만에 윤석열, 김건희를 추앙하다 보니까, 맹종하다 보니까 그자들의 그 비열한 심성, 그 오만한 그 태도를 배운 거죠. 얼굴이 그래서 가득한 그 마귀 같은 얼굴로 바뀐다,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드러나는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또 2부에서는 역사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출신 국회의원 김준혁 의원과 만들어보는 김준혁의 역지사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데 오늘은 조선시대 혼군들의 최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혼군, 어지러운 혼자예요. 정신이 혼미하다 할 때 그런 혼자입니다. 정말 그런 정상이 아닌 임금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사람 몇몇 있죠. 지금 윤석열이 항상 혼수 상태였죠. 혼수 상태였죠. 참 요즘 생각을 많이 해요. 저자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검찰이요. 저는 한 마디만 짧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문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책임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한 부분은 없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검사, 판사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은 많이 각 분야에서 좋아졌어요. 민주화되면서. 근데 그전에는요. 검사, 판사들 월급으로 안 살았습니다. 검사, 판사들 주는 월급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겁나게 잘 살아요. 변호사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다 뒷돈 챙기고 뇌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법고시 합격하면 영감님 소리 듣고 자기보다 높은 놈 없는 걸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보다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일찍 고시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측면은 없었나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월급 갖고 살아야지. 돈 벌고 싶으면 변호사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이 돼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젖어가지고 낮에는 일하는 척하고 밤에는 술 마시고 뒷돈 챙기고 윤석열 같은 자들이 그런 검찰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같은 괴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역사를 좀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부는 여기까지 하지요. 용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감사드리고 안진걸 소장님 뭘 준비하세요? 또 끝나자마자 예. 헌재 때레 부수자, 때레 부수자인데 때레 부시자라고 저기 읽는 대로 썼습니다. 오타입니다. 헌재 선관위 때레 부시자였던 서천호 고발하러 갑니다. 고발 아직 안 했어요? 저기 일부 시민단체 했는데 또 검사 보면 이제 법률가 단체랑 민생경제연구소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추가로. 그다음에 나경원 제명 촉구. 지금이 좌파 강정이면 자기 남편이 어떻게 춘천지방법원장이 됩니까? 쫓겨나야죠. 그래서 나경원 남편은 좌파다. 좌파 강점기에 법원 최고의 간부가 된 걸로 봤을 때 좌파가 맞다. 이런 극우폭력 가짜뉴스 선동꾼을 제명해라. 기자회견이 12시 반에 여기도 국회 앞에서 있습니다. 요즘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나경원입니다. 그러게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참. 네. 그리고 윤석열 나경원한테, 윤석열 김건희한테 몇 번 짓밟혀놓고도 별도 없어. 그냥 그 두 사람한테 붙어야지 극우 세력 표를 그나마 얻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전희수님 댓글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요. 파고 파다 보면 석유가 아닌 건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